3개월밖에 안 됐고, 여기 나와서 모임 나와서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부분 경험 같은 것들을 좀 하는데 동기부여하는 게 사실은 저는 이런 재테크 스터디를 참가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보가 사실 물론 있을 수 있죠. 정보는 내가 아는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부동산 정보나 주식 정보나 뭐 재테크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지만, 그냥 키워드 정도 알아가는 거. 사실은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알아서 가면 그거를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어떤 포인트를 좀 알아가는 것들이니까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소가 되게 많은데 저번에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원래 법학을 좀 오래 했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법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고, 경매를 주로, 재테크에서는 경매를 주로 해왔고요, 지금까지는. 근데 여러 가지 경험이 좀 있어서 창업 경험, 스타트업도 운영하고 있고, 농장, 펜션, 국가배 세무 같은 경우는 패키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사업자 저희가 등록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가지고 있는 게 직장 외로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이것도 수익화, 이번 달부터 수익화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로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강의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강의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장편이래요. 그냥 마인드에 대한이에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정 장표를 1시간 내내 설명해도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여기까지 나왔을 정도면 우리가 다 쉬는 시간이고 휴일인데 나왔을 정도면 일반적인 평균보다는 당연히 재테크에 대한 여유는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여전히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리스크에 대해서. 특히나 주식은 더 그렇죠. 펀드만 해도 조금 번거로워서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저는 우리 모임의 취지는 이런 경험을 함께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경매는 그렇잖아요. 경매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경매장에 가면 50대, 60대 분들 되게 많아요. 30, 40대 분들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거의 우리가 제일 어린 경우가 많은데, 그 경험을 60대 하건 지금 하건 무조건 하긴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수익률이 적은 게 없으니까. 근데 60대, 70대 때 주식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리스크나 정보에. 근데 반대로 경매 같은 프로세스는 굉장히 단순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젊은 나이 때 100만 원이라도 경매를 경험을 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도 한 주, 두 주를 사서 하면 관심이 굉장히 가잖아요.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어저께 2주 샀거든요. 2주 사서 좀 흐름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 마무리할 때 1%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했는데, 그만큼 화장품주 관련된 주가 의류주하고 좀 뜨고 있잖아요. 다시 언택트 지나서 테크주가 다시 뜨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흐름들을 우리 모임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경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임장도 하고 경매법정을 같이 가거든요. 프로그램 중에. 그 임장도 평생 안 가시는 분들 되게 많고, 결국에는 결혼해서 뭐 좀 한참 지나서야 이제 나이 한 40대 먹어서 그때부터 좀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리 다니면은 그냥 프로세스만 알면은 혼자서도 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경매도 마찬가지고, 경매도 경매 법정까지만 한 번만 가면 한두 번 실수해보고 그다음부터 나 혼자 다닐 수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휴가 내고 경매 법정 항상 혼자 다니거든요. 같이도 안 다니고. 그래서 어쨌든 마인드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습관, 마인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흐름, 그다음에 주식 얘기 잠깐. 사실 이 장표는 원래 예전에 저희가 3기수 전에 그 SBS에서 촬영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때 약간 주식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동학개미는 끝났다, 뭐 너무 가계부채 높다, 이런 얘기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었던 장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오히려 이거를 사실 수정을 거의 안 했거든요. 수정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냥 들어오세요. 수정할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반대로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예전에 만든 장표예요. 제가 이따가 되게 보여드릴 부분이. 근데 그 내용에서 사실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전문가 예측들을 근거로 그 당시에 만든 장표인데, 그 예측들이 대부분 다 틀렸어요.
사실은 코스피가 이렇게 빨리 돌파할 거라고, 3천 돌파할 거라고는 정말 단 한 명의 전문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후 해석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을 무시하고 실행으로 옮겼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버는 시대였고, 그리고 또 경매도 지금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주식은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우리야 MTS나 HTS를 좀 쉽게 만지지만 나이 드신 분들만 해도 모바일 MTS 같은 거 못 만지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평생 주식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부동산 매매 정도로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매도 좀 최근 들어서 그나마 수익화를 낼 수 있는 게 그냥 아파트 매매하기엔 너무 비싸니까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뭐그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글 작성 방법 우리가 지금 하고는 물론 있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거창해요. 거창한데 이거는 제 그 재산세 내는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작할 때 20살 때 제가 처음 재테크를 시작을 했는데 뭐냐면은 대학에 입학을 하잖아요.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수능 끝나고 보통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뭐 했냐면 두부를 갤러리아 백화점에, 대전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부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게 왜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지방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전 대전 출신이니까 대전에만 해도 금목걸이, 금반지가 약간 남자다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추렁추렁한 걸 좀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 다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적 때문에 재테크를 하려고 알바를 한 게 아니라 그 금목걸이, 금반지 24K짜리를 사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부모님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백화점 식품관이 좋은 점이 지금도 그렇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무 시간이. 그러니까 추가 수당이 많아요. 추가 수당이 굉장히 많고 7시에 출근해갖고 11시 정도에 퇴근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4시간 정도를 일하니까 그 시간 다 지급 받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800만 원 정도 3개월 반 동안 그 번 거를 다 24K 순금을 샀어요. 반지, 금목걸이 뭐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금값이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금을 매각을 했고 그 돈으로 첫 번째 오피스텔을 산 게 이제 제 첫 경매 시작이었어요. 그때가 21살 때였고 그래서 이렇게 2018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금 매각한 시점이 이 정도고요. 2011년도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도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더디잖아요. 여기까지는 더디인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자산 형성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주식도 현재 그래요. 11월 달에는 제가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마지막에 한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갖고 수익을 냈고 1월 달에는 좀 더 과감하게 했고 마지막에 레버리지까지 활용을 했거든요. 레버리지를 저는 지금 2억을 쓰고 있어요. 주식은. 그래서 현재 지금 4억을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수익률도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근데 그거를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만큼 그 말 있잖아요. 돈을 번다고.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증가할 수 있는데 물론 주식, 부동산에 대한 호황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데 영향을 미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걸 경험해봤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잔챙이죠. 사실은 뭐 금을 정말 대량으로 매도하는 금시장에서 그런 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경험을 해봤고 FX라고 제가 되게 거창하게 했지만 어떤 경험이었냐면 이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친구랑 그 홍콩을 가려고 환전을 해놨었어요. 홍콩 달러를 5천만 원 정도 환전해놨었는데 그때는 롤렉스를 사고 싶어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5천만 원을 환전을 했었는데 그때 홍콩 항공의 비행기가 결항이 돼가지고 못 떴어요. 그러니까 못 떠서 사실은 뭐 글로벌 위기 때문에는 아니고 그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마 그날 결항을 해서 제가 못 갔거든요. 저희가 여행을. 그래서 다음에 가자라고 해서 미뤄서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그것도 한 40% 정도가 뛰었어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되팔면서 또 시세 차익을 40% 이상 얻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지금 요새 유행하는 FX잖아요. 뭐 리딩방 이런 거 유행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내용이거든요. 환율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경험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취업을 한 이후에도 뭐 월급 수입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2017년도 전만 해도 단 하나의 직업밖에 없었어요. 평범한 직장인, 연구원 직장인이었고 2017년도에
시점이 그때부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아졌어요. 물론 예전에도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많았고 항상 많았는데 특히나 이번 정부 때 들어오면서 어쨌든 문정권에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청년 취업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창업에 관한 지원금을 굉장히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스탄공 사장이 그 이상직 씨인가 그분이 그거 글로벌 거기 맞췄었죠. 제 기억이 다 이름이 안 나는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맡고 있는 중소벤처 하여튼 그쪽 단체에 참 맡고 있었을 때 굉장히 관련된 지원 사업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됐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만들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그 강의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강사들이 다양한 콘텐츠로 강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담으려고 이런 지점들을 강의가 가능한 카페 지점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냥 카페를 창업했으면 장사 더 잘 됐을 텐데 북카페를 창업한 이유는 이제 지원 사업을 그것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왜냐면은 교육 콘텐츠가 섞이잖아요. 그러면 또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늘어나거든요. 폭이. 그래서 그런 R&D 같은 거를 위해서 사실은 매출이 떨어질 걸 암에도 불구하고 북글자를 붙였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 경매. 제가 재테크에서 항상 강의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강의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플랫폼 중에 타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타링에 보면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내 직무에서 또는 취미를 통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타링만 해도 그 콘텐츠를 보면 정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하다못해 폭탄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뭐 직장 상사한테 잘하는 법이란 강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저만 해도 지금 블로그 강의하죠. 경매 강의하죠. 그러니까 브랜딩 강의도 하고 창업 강의하고, 그다음에 펜션 같은 경우도 펜션 강의를 하기 위해서 펜션 창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최소한 펜션을 운영을 해야 펜션 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강의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자기의 콘텐츠를 좀 만들어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여러 재테크 수단 중에서 강의가 또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로 시작을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또 강의를 판매하고, 뭐 강의를 통해서 PDF 책 판매 같은 걸 한다든지 책을 출간한다든지, 이게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부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단편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니까 이렇게 또 섭외가 돼서 이런 데 나오게 되면은 또 그만큼 그거를 활용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점점점 더 늘어나는. 근데 물론 첫 번째 제가 하고 있는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는 대학 연구원 같은 경우는 월급이 적죠. 월급이 16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대학 강사로서 받는 월급이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론 뭐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아무래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면 박사학위가 있거나 박사 수료를 하거나 최소한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누구든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기업 창업하는 게 뭐 어렵나요? 그냥 매출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지원사업하고 매출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절세 수단도 돼요. 법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내 사업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법인의 대표이사일 뿐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월급을 좀 줄여서 그 대신에 내가 뭐 실직을 하거나 나중에 이직을 하거나 이럴 때도 계속 월급은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농장 펜션 이런 거 정말 시골에 조그마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애견 펜션이라는 컨셉을 입혀서 짓는 데는 한 1억 4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양평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데는 진짜 펜션 하나 지으려면 10억 이상 들지만, 이런 데 뭐 충남에 있는 충남 금산이라는 곳에 펜션을 지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도 안 들고 무인 펜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창업도 카페 창업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다들 꿈은 꿀 거예요. 카페 창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창업할 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매뉴얼도 하나가 안 되고 레시피 교육도 안 받았고, 뭐 카페 특별히 운영해본 경험이 없고, 예전에 뭐 카페벤에 잠깐 운영을 같이 도와준 적은 있지만 특별히 내가 맡아간 적도 없고, 보통은 이제 컨설팅을 받아요. 컨설팅을 받으면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받다 보니까 다 인터넷에서 뭐 레시피 만들고, 내가 시행착오 겪고,
뭐 사람들한테 PDF 받아서 좀 수정을 하고. 근데 첫 번째 지점이 자리 잡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면은 두 번째 지점은 3개월이면 됐고 세 번째 지점 한 달이면 되더라고요. 약간 그게 이따 제가 뒤에서도 매뉴얼 얘기를 하겠지만 매뉴얼화를 시키고 시스템화를 시키면 시스템화 매뉴얼화가 별거 아니에요. 엑셀 파일 하나, 그냥 한글 파일 문서, 그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오히려 이 정도 지점까지 되면은 수익도 수익이지만 내가 강의도 할 수 있죠. 창업 강의도 할 수 있고 지점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블로그나 꼭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채널이잖아요. 채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검색하면 내 아이디가 내 별명이 나올 수 있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블로그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포털이나 인플루언서, 아니, 포털이나 인스타나 이런 채널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게 꼭 인플루언서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아이디를 조금 차별화돼서 짓는다던가 하면은 뭐 누구든지 검색을 되게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채널, 포트폴리오를 설명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통은 컨설팅 수익이 되게 많아요. 컨설팅 수익이 많고 유튜브 뷰수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 부익나 뭐 이런 분들도 보면 대부분 컨설팅 수익이죠. 대부분 1대1 뭐 면담으로 해갖고 하는 건 그런 수익들이 굉장히 큰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반년에 하나의 연장선일 수도 있죠. 오히려 저는 임대 수익이 좀 낮은 편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재산세 내는 게 시가는 한 18억 정도 해요. 공시지가로 한 16억 정도 하는데 임대 수익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레버리지를 활용하려고, 그것도 사실 매각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끌어서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다른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른 걸로 좀 옮겨가려고 지금 진행 중이고 유튜브 시작한 지 딱 3개월 됐어요. 3개월. 1,500명 정도 돼서 이건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수익화 됐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씩 나오고 있고 뭐 점점점 이것도 비례해서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시는 안 했는데 모임앱도 개발은 했어요. 지금 다 지원사업 받은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10원도 증여를 받거나 뭐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그냥 그 20살 때 시작한 그 월급 가지고 뭐 그냥 뭐 연구원 같은 거 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에 있기 전에 다른 연구원 했으니까 그때는 그냥 월 한 200 받는 거 그런 것들 모아서 그렇게 이제 진행됐던. 그러니까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가능했고 지금도 늦은 시대가 전혀 아니다.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뭔지 아시죠? 마시멜로 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500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시멜로 테스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제력을 가진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가 이제 핵심인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실험이죠. 실험이고 특히 유아교육할 때는 꼭 이 테스트를 하는데 뭐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모르는 분이 있을까 설명을 드리면은 마시멜로를 한 명씩 나눠줘요. 미국에서는 마시멜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초코파이 안에 들어있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나눠주고 내가 1시간 뒤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니네가 안 먹고 있으면 2배로 주겠다 라는 건데 그거를 뭐 한 20%는 안 먹고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릴수록 자제력이 좀 없을 수가 있잖아요. 본능이 더 강하니까. 근데 그 2배로 받았던 애들을 추적조사를 했대요. 10년 뒤, 20년 뒤. 유아교육 쪽은 그런 추적조사가 굉장히 많아요. 논문 하나 쓰려면 50년, 10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그 20% 집단이 물론 뭐 표본 집단 자체가 크진 않지만 더 좋은 대학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유사한 테스트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만큼 사실은 재테크 모임에 나와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 뭐 친구 만나서 놀고 뭐 남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하고 이런 시간을 줄여서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강의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만큼 자제력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좀 이성적이란 말도 많이 듣고 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저는 제가 원하는 예를 들어 유튜브도 그렇고 뭐 하나 꽂히면은 그냥 일단 그거를 안정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절대 6개월, 1년 걸리게끔은 설계를 안 해요. 유튜브도 딱 3개월에서 내가 성과 안 나오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개월에서 안 나오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잘 될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케팅 용어는 보통 뭐 ROI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최적화의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노동력을 투자한 시간과 효용 대비해서 충분히 성과가 안 나오면은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저는 살아왔었고, 만남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결국엔 우리가 블로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봐야 뭐 하루에 한 30분, 1시간. 블로그를 예를 들자면, 블로그를 제가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까 말한 그 시골의 펜션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펜션 오픈하기 1년 전에 오픈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펜션을 오픈한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을 해서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장사잖아요, 영어. 근데 내가 만약에 1년 전부터 나 이런 펜션을 할 계획이 있고 나 이렇게 벽돌 나르고 있고 그런 스토리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 이벤트 같은 거 열어서 뭐 펜션 이름 지을 때, 펜션 로고 정할 때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고객이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제가 블로그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제 주변에 이제 블로그 좀 오래 했던 애들은 다 늦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시작해도 이미 안 된다고. 이미 뭐 파워블로그 너무 많고 뭐 업체들 다 상위 노출 잡고 있는데 뭐 해도 되겠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루에 1포스팅을 제가 많이 했을 때는 2포스팅까지 거의 600일 정도 했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안정 궤도에 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일주일에 하나밖에 안 써요, 글을. 일주일에 하나 써도 순위가 유지가 돼요. 거의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순위에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등록이 최근에 작년에 생긴 제도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걸로서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또 발생을 하는 거고 네이버 카페에 저희 다들 가입돼 있지만 네이버 카페도 수익화 요소가 되는 거 아시죠? 이것도 다 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그런 수익화 대상 정도는 아니고 한 회원수 한 5만 명 정도 되고 뭐 단계로 따지면 나무 한 3단계 이 정도 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해요. 매매를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매매할 계획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네이버 카페 같은 것도 하나의 수익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또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뭐 200명, 300명씩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일병 분자가 200명으로 되고 많이 들어오신 분은 500명 정도 되고 그분들이 다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어쨌든 포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안 오시긴 했는데 어쨌든 1기에 계셨던 분들은 계속 2달 만에 누적 그걸 우리가 4개씩 쓰고 있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1만 명씩 들어올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뭐 배수임 씨 같은 경우도 한 3만 명 정도. 물론 콘텐츠가 좋은 거죠. 제가 잘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니고 이분들이 콘텐츠 좋게 잘 쓰는 거, 자주 쓰는 거죠. 자주. 하루 일주일에 4번은 꼭 쓰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방문자가 늘다가 갑자기 급증하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까지의 노력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헬스 다녀도 그렇잖아요. 헬스 다녀도 3개월 정도 지나야지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 3개월을 못 버틴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보통 한 달, 2달 만에 포기를 하고 뭐 일반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블로그도 제가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씩 투자를 했죠.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한 거가 뭐 3년이면 거의 10,000시간 되죠. 아닌가요? 1000시간인가요? 1000시간이네요. 1000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 시간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그때부터는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블로그도 예전에 처음에 할 땐 한 2시간씩 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 마케팅 뭐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마케팅 업체를 의뢰를 해봤겠지만 유능한 마케팅 업체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계속 효율이 비례하진 않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은 이 효율이 더뎌져요. 그 포인트까지가 딱 투자하라고 하는 곳이 진짜 유능한 마케팅 업체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마케팅을 태울 때 5천만 원 투자하는 거하고 1억 투자하는 거 딱 2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뭐 30%의 효율이 났다면 1억 투자해도 한 40%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5천만 원을 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블로그를 할 때도 제가 맨 처음에는 2시간, 3시간씩을 써서 했었어요. 초반에 블로그 하신 분 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막 편집하는데 막 8시간 걸리고 이러는데 터지지 않는 콘텐츠를 터지지 않는 콘텐츠는 아무리 내가 2배로 시간을 써도 안 터져요. 그러니까 그게 마케팅 업계에서는 ABC 테스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약 비계 아시죠? 마약 비계 페이스북에 터졌던 거 마약 비계가 원래는 여러 곳에서 팔았던 거예요. 근데 다 안 됐어요. 다 안 되고서 마지막에 지금 어디 업체죠? 하여튼 거기가 지금 그거를 인수를 하면서 걔네가 마케팅을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계란 위에 올려놓고서 막 뛰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를 했잖아요. 그거마저도
ABC 테스트라고 해서 한 버전을 30개 정도 만들고 썸네일도 막 다르게 해서 한 50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100만 원씩 태워보는 거예요. 100만 원씩 태워서 어떤 특정 콘텐츠에서 터지면은 거기에다가 한 몇 억을 쏟아붓는 그런 형태거든요.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2시간, 3시간 썼는데도 1시간 쓴 거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1시간 줄여야죠. 그래 퀄리티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뭐 맞춤법 좀 틀리면 어때?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시간을 줄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 모임에 있는 분인데 수현 씨라고 리더도 했었던 분이고 이분이 4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지금 이 안에도 재테크 스터디를 하고 계시지만 두 부류로 나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세 부류 정도 나뉘었다고 치고요. 어떤 분은 그냥 그래도 나름 습관화 되니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도대체 왜 신청했지? 보통 새벽에 신청자가 많아요. 새벽에 되게 감성이 충만해서 좀 뭐라 해야겠다. 나 막 마음 급해. 새벽 2시에 막 저한테 카톡 하더라고요. 가입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서 근데 막상 살려니까 내가 도대체 뭐 경제신문 읽는다고 무슨 돈이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회의감을 느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그런 분들이 항상 매기수마다 20% 정도 돼요. 아예 시작도 안 한 분들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어차피 돈 낼 테니까 그냥 3만 원 받아야겠고 하니까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이분이 이 재테크 스터디를 했다고 갑자기 돈을 막 벌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20대 중반에 평범한 여성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글 하나 쓸 때도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이제 뭔가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 경제에 대해서 어쨌든 그냥 저는 사실 정리만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굳이 자기 생각 표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어려워했었는데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많이 글을 썼겠죠. 130개의 글을 썼죠. 3기수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삼성전자 주식도 사게 됐고 이런 습관이 잡혔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들하고도 대화가 좀 통하게 됐다. 아버지나 이런 분들 경제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대화가 하나도 안 통했었는데 지금은 경제 용어나 이런 것들도 알아듣게 됐다. 제가 뒷부분에도 주식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재무제표도 안 보고 재료로만 사고 팔고 하거든요. 물론 여기 안에도 차트 신봉론자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차트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단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빠져나갈 타이밍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어떻게 보면 사후 분석에 좀 가까운 것들인데 그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해서 정말 여기 몇백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전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차트 분석하시는 트레이더들이 다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 200%, 300%짜리 인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익금을 인증을 못해. 무슨 말이냐면 적은 돈을 한 몇십 개 그렇게 소형주에다가 물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물린 거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잘 된 것만 200%, 300%된 것만 되게 자랑스럽게. 근데 저도 지금 주식방, 딴 주식방에도 들어가 있지만 제가 조금 그런 게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2, 300% 되는 거를 되게 영웅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게 되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 스타일마다 또 다른 거고 일단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 클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기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첫 시작하는 계기를 갖는 게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오프라인 모임이. 유튜브 콘텐츠 좋은 거 너무 많죠. 정말 전문가들도 많고 한데 그 유튜버들은 아무래도 같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좀 같이 실행하는데 실행력을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파레토 법칙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 많은 미션들을 돌려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은 항상 한 20% 정도가 좀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시간을 내서 나온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약속을 미루고서라도 나온 거니까 저는 이렇게 실행력이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수익도 어떤 방식으로든 더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마다 간단하게 이제 내용이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게 1시간 동안에 좀 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매뉴얼이라는 표현을 단톡방에서 엄청 많이 써요. 매뉴얼대로 만들고 계신가요? 알바를 하셨던 분은 좀 보면 토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매뉴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시행착오를 겪은 거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뉴얼에 업데이트 해달라는 말이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시험을 시작할 때는 한 두 장으로 시작했었던 그 업무 매뉴얼이 지금 한 9장 정도 됐어요. 사진도 첨부하라고 제가 했고. 그러니까 알바들이 저희 4시간 돼요, 4시간.
알바 인수인계 시간 4시간 이상은 무급이에요. 그러니까 유급으로 4시간이면 다 소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못하는 건 본인의 역량의 문제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뭐 알바 자리는 사실은 한정적이니까 하실 분은 해라. 뭐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거고. 녹화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내가 전국의 알바들한테 죄송한 일을. 그래서 어쨌든 마찬가지고 매뉴얼에 그래서 이건 대전점 얘기인데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이나. 그리고 서울에 있는 매뉴얼도 똑같이 대전점 가면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위치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방식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창업도 지점 늘리고 이런 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그 안에서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있겠지만 충분히 다 가능하다.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해요. 본인만 알고 본인이 그만두면 안 되죠. 당연히 문서화 시켜야 되고 문서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핵심이고. 이 말도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 단순한 얘기죠. 근데 용기를 못 갖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반대로 이렇게 약간 저는 호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입장에서 호황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지만 막 몇백 프로의 수익을 바라고 이런 분은 적은 돈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가 이건 배달 댓글이거든요. 배달의 민족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번도 작업한 적 없어요. 지금은 한 300개 정도 돼요, 리뷰가. 저희 딱 오픈한 지 3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점 자체는 3월달에 오픈해서 1년 정도 됐는데 그 배달 오픈한 지가 3개월 됐어요. 근데 지금 그 대전 이 중리점이라는 이곳에서 1위거든요. 스타벅스도 이겼고. 이게 처음에 저희가 배달할 때 사실은 매니저도 조금 그랬고 지금 매니저는 아닌데 그만둔 매니저인데 무슨 국카페에서 배달까지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어쨌든 매출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펜실링기 이런 거 쓰거든요. 펜실링기 이런 거 써서 물론 뭐 1점짜리도 있어요. 1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는데 펜실링기를 쓰니까 투자를 한 거잖아요. 펜실링기라고 아시죠? 캔 이렇게 이거 말고 지금 드리는 거 말고 이거는 그냥 여기서 먹을 때만 드리는 거고 앞에 밀봉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거 투자해서 어쨌든 깔끔하게 오고 하니까 서울만 해도 그게 되게 보편화가 됐는데 대전만 해도 보편화가 안 됐어요. 그거 있으면 확실히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고 많이 보고 약간 그런 것들에 투자도 했고 뭐 나름대로는 저희도 밑에도 지금 디저트를 다 만들고 하는데 기성품 2개 정도만 쓰고 나머지 한 6개 정도는 직접 만드는 그 베이커리 가능한 직원을 뽑아서 그분이 이제 남는 시간에 만들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거의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마케팅 작업을 단 한 푼도 들지 않고도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주식은 뭐 나중에 뒷부분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는 시드가 사실 크긴 해요. 크긴 하고 단타 많이 하거든요. 단타에서 지금 11월 4일에 제가 계좌개설 했어요. 그때도 다들 늦었다고 했어요. 무슨 종합개미운동 다 끝나는데 뭘 계좌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계좌 2개 어머니 계좌예요. 어머니 계좌인데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9,000, 3,000 테슬라 언제 했냐면 한 달 됐어요. 한 달. S&P 500 편입하고 나서 갔어요. 그때 다들 늦었다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다 손절해야 된다고. 지금 어저께 기준이죠. 26%. 그러니까 이거를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은 했다. 그리고 나는 특별하게 주식 서적을 읽은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원칙, 제가 뒷부분에 원칙을 얘기하시면 다 수익률이 낮잖아요. 물론 이거는 최근에 현대차가 워낙 많이 올라서 운이 좋았던 것 뿐이고 다 하루 전날 산 거예요. 보통 이것도 현대차도 이틀 전에 산 거, 뭐 대우건설 3일 전에 산 거, 하루 전날 산 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죠. 수익률이 낮아도 수익금만 높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 주식 얘기를 잠깐 할게요. 부동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작년도에 부동산 트렌드만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어떤 정책이 좋고 어떤 정책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테크 스터디를 한다는 거는 신문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주식시장의 재료도 저는 신문하고 공시자료 2개밖에 없거든요. 무슨 뭐 증권사 리포터 이런 것들도 참고만 하지 자주는 안 보는 편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신문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유망하다, 뭐 애플이랑 기아가 이렇게 협업을 한다, 이런 어쨌든 찌라시든 뭐든 간에 많은 사람이 아는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빨리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투자하고 빨리 빼면은 그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수요가 몰릴 때 제가 투자를 하고 수요가 빠져나가게 돼.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에 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투자 방식이에요. 이게 옳다는 건 아니고 작년도만 봐도
2017년도에 뭐 집 팔으라고 했죠. 그리고 2019년도 말에 그때도 뭐 어쨌든 경실련이 원래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진보 쪽이잖아요. 근데 그 단체에서 어쨌든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가격 하락하고 있고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고 16일 때부터 이제 12, 16 대책 때부터는 규제가 시작이 됐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물론 뭐 정책을 비판하고 싶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제는 또 공급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막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또 규제책을 해. 핀셋 규제를 또 해요. 그 집값이 오르진 않죠. 여기서 또 풍선 효과로 딴 데가 또 늘어나고 여기서 또 그린벨트 또 해제하겠다고 여기 규제를 했다가 풀어줬다가 규제를 했다가 풀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막 좀 정책들이 들쑥날쑥하니까 어쨌든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가 세종시 이전을 7월 20일에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뒷부분에도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제가 기사들만 짜집게 해놓은 건데 7월 20일 날만 내려갔어도 세종시 아파트 그때 매매 계약을 했어도 최소한 2, 3억은 다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항상 근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도 그렇지만 이미 늦었어. 너무 고점이야. 세종시는 전 대전 사람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10년 전에 세종시 아파트 두세 개씩 다 샀어요. 다라는 표현은 물론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최소한 분양권 두세 개씩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안 샀어요. 저는 세종시를 솔직히 좀 무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냐면 세종시가 이연이 났잖아요. 이연이 나서 저는 행정인수도 이전 안 된다고 봤고 좀 어려울 거라고 봐서 저는 신경 안 썼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다 지금 뭐 피가 아니죠. 실제로 한 10억 이상 다 수익을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 양도세 때문에 파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삼성전자 10년 전에 산 게 뭐가 중요해요? 삼성전자를 9월 달에 사가지고 지금 200% 된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오늘 사서 내일 하루만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정보를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알아서 가족 중에 무슨 고위공무원이 있어서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에 신문 뜨면은 그때만 행동을 해도 충분히 수익화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태릉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다 기사 뜨고 나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그래서 요새 그런 데잖아요. 뭐 기사나 뜨면은 그냥 관광버스 타고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렇게 해도 물론 전제돼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시드가 있어야겠죠. 그 당시에 매매 계약을 하려면 최소한 1, 2억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 또는 아니면 사실 계약금만 낸다고 치면 한 2천만 원만 있어도 가능하죠. 지금 그게 올라서 5, 6억이 된 거지. 그 당시에 2억이었으니까 이 초에만 해도 7월달 초만 해도 그래서 너무 좌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되게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주식 투자도 그렇고 너가 시드가 많으니까 많이 번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만약에 2억 가지고 1억 5천을 벌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천이 있었으면 1,500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반대로 2천도 너무 부담스러워. 200이었으면 150을 벌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뭐 남 다 핑계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남은 뭐가 걔는 일찍 투자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늦었고 걔는 시드가 많아서 그런 것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그치듯이 얘기하진 않는데 오늘 좀 시간이 없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따라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거 예전에 만든 작품이었구나. 이거 잘 됐네. 이게 제가 첫 주 거래였거든요. 11월 4일에 계좌를 나중에 처음 했어요. 왜 했냐면은 바이든 대통령 그 선거인단 그 개표가 11월 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린뉴질주는 뜨겠지 우리나라에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뭐 남들 다 사는 삼성전자 샀고 이차 한 1,000만 원치 산 것 같아요. 첫 거래였는데 왜냐면 저는 삼성전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망할 리가 있냐 우리나라가 망하지 그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거고 뭐 LS나 이런 것들도 다 큰 기업이니까 뭐 대한항공, 강원랜드 이런 데도 어쨌든 다 시가총액이 조단위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삼성전자 이런 데는 코스닥에서 1위 하는 기업이고 뭐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1위 하는 기업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뢰를 한 거죠. 최소한 내가 아는 주식 내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름은 들어본 것들 그리고 뭐 강원랜드 산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뭐 백신, 화이자 백신이 바로 터졌잖아요. 11월 한 5, 6일쯤에 그래서 그냥 산 것 뿐이에요. 아무래도 뭐 당연히 코로나 종식되면은 여행주가 뜨지 않겠어라는 생각, 단순한 생각으로 근데 오래 보유하지 않았어요. 22,000원에 사서 25,000원에 팔았으니까 오래 보유하지 않았죠. 다 이게
불과 대략 해설하고 10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물린 것도 있어요, 물린 거. 이거는 그때 탈출했던 얘기구나. 아시아나항공이 물렸었어요, 제가 사실 전혀 모르니까 지식도 없고, 유튜버도 한번 본 적이 없고, 책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아시아나항공 아주 이렇게 상승할 때, 완전히 최고점에 갔어요. 그래서 620만원을 그 전번에는 이익 실현을 했는데, 3,500원 또 투자했다가 최고점에서 물렸어요. 전날에는 이만큼 벌었고, 이건 수익 실현을 했고, 수익 실현이 뭔지 아시죠? 아예 돈 찾는 거. 이거는 그냥 투자된 상태. 그래서 물려서, 근데 제가 이때도 뭐 선택이 여러 가지 있겠죠. 아예 그냥 손절을 하는 것도 있고, 이때가 제가 아마 한 2천 정도? 마이너스 한 2천 정도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이거 11월 달에 이거 장터 만든 거였거든요. 이거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상한가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화요일 날 그 기각 발표 있잖아요. 가처분 신청 기각 발표가 화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예상돼 있었거든요. 그때 당연히 저는 상한가까지 갈 거다. 그때 나 탈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화요일 날 기각 발표 되면서 25%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뺐어요. 그래서 하나도 10원도 손해 안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아시아나니까. M&A가 진행되고 있는 A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가 있는 거고, 뭐, 감자하기 전까지만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 건데, 이게 소형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소형주는 정말 어느 순간에 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대형주니까 그런 믿음은 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뭐 하나의 그냥 사례를 드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갖고 18만원 정도 실현이 됐어요. 근데 저는 18만원 이익이 물론 한 1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18만원 정도. 한 1.8%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에 한 20분 차트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장인 하면, 저도 이제 보통 거래하는 시간이 9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에 퇴근해요. 9시부터 9시 10분까지가 좀 어수선해, 사무실이. 그때 좀 하거든요. 실수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꼭 하고. 점심시간 밥 먹을 때도 있어요. 중요할 때는. 점심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시 반 이후 이제 시간 외거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에 18만원만 해도 얼마나 커요. 우리가 20만원만 벌으면은 한 달에 20일 장려이면 400만이에요. 월급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 보유가 답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장기 보유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타를 신봉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존의 두 입장하고는 달라요. 보통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소형주를 많이 단타를 하고, 테마주를. 그리고 장기 보유하시는 분은 우량주를 많이 해요. 대형주를. 근데 저는 대형주를 단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요새같이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는 하루에도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다. 특히 장초에 마이너스 많이 실현이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초에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오후 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도 5%의 변동성이 있단 말이죠. 떨어졌을 때 다 단순해요. 떨어졌을 때 그냥 최저점을 절대 노리지 마세요. 최저점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무슨 뭐 차트를 본다고 해서 최저점을 좀 더 근접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최저점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사고, 어느 정도 오르면 팔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상한가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화학부가 저번 주에 29%까지 가다가 27%로 마감했잖아요. 저 22%대 마감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28%, 9% 갈지 알아요. 왜냐면 22%대 약간 이렇게 조정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때 마감한 거예요. 제가 7% 포기하더라도 그게 낫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옳은 건 절대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다 같은 공통점은 직장인이란 거,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는 점이 공통점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신성아이지랑 뭐 하여튼간 좀 소형주 한두 번, 100만 원 정도 약간 취미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며칠 전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왜냐면 이게 기사도 없어요. 그런 주식들은 기사도 없고 계속 보고 있어요. 차트를. 불안하니까 내가 손해볼까봐. 그래서 다시는 안 한다고 내가 그냥 그날도 한 2만원 입절했을 때 그냥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형주는 어쨌든 재료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를 뭐 조금 변동성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하루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어떤 주식이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한 이 정도 떨어지면 팔면 되고, 한 이 정도쯤 뭐 여기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한참 오르는 곡선이 보이면 그냥 사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3% 이득이니까 1,000만 원에 3%면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하루에 겨우 한 20분, 30분 투자해서 이거 제가 말한 대로 그것 때문에 만들었었던 장표예요. 좀 안 좋은 얘기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주저리 했는데 왜 이걸 안 지우고서 그대로 보여주냐면 많이 틀렸어요. 이게 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걸 제가 정리한 거잖아요. 저금리 뭐 이런 거는 맞죠. 연중 기준 이건 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서 그 대신 채권을 지금 또 하고 있죠. 채권 올리고 있고 뭐 하수교가 이런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봤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폭락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예측은 대부분 다 틀렸고 뭐 BBIG는 여전히 강세죠. 지금도 근데 지금 사실은 바이오가 조금 많이 주춤하죠. 제가 뒷부분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대세주를 사야 돼요. 대세주를. 지금 배터리랑 이건 뭐 BBIG 지금 인터넷 게임도 사실 요새 좀 별로고 네이버랑 카카오 정도 되겠죠. 배터리나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지금 어쨌든 1월달, 2월달 강세인 건 확실한 거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이런 순위가 있었고 삼성전자 외에는 살아남은 곳이 거의 없죠. 현대차 정도. 지금 그만큼 많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시가총액의 순위는 최근에는 한 달 단위에도 바뀌어요. 지금 네이버가 많이 올라갔죠. 네이버가 시총 4위까지 올라갔어요. 네이버 이번에 급등하면서. 그래요. 셀트리온도 3위, 4위까지 갔다가 지금 9위, 10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변동성장이 오래 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고 공매도가 6월로 연기가 됐지만 공매도하고 그다음에 뭐 외국에서 환율 좀 오르고 하면은 저는 박스피까지는 예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신문기사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주식방에도 공유를 했는데 대출을 지금 저도 지금 융자 2억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2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하루에 딱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되나? 2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거든요. 지금은 저렴한데 3월 달에 다시 한번 회의한다고 했으니 금융위 회의한다고 했으니까 4월 되면은 원리금 상환이라고 해서 지금 이자만 갚는 거잖아요. 우리가 1억을 들려도 1억에 대한 이자만 갚으니까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5만 원 되나? 1억 이자가.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6개월 안에서 갚아야 되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를 원리금 상환 근등분할한대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달에 180만 원. 한 달에 180. 지금 한 달에 한 2, 30만 원 낸다면 그게 180만 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금도 나눠가지고 다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대출이자가 대출을 받는 사람이 100분의 1로 죽을 거예요. 100분의 1. 저만 해도 부담스러워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득이 된다. 지금이야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쓰지만 그거는 신용대출도 다 똑같이 규제된다고 했어요. 담보대출 빼고는 다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 살 때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다. 이것도 뭐 거기서 근데 지금 더 많아졌죠? 예수금 100조 됐어요. 100조. 메타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조금 묻혀 있었던 지하자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로 탈세성 자금들이 또 주식 근데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잖아요. 지금 기관이 순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걔네들도 밸런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기관은 뭐 아시겠지만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뭐 공제회 이런 데잖아요. 걔네들은 다 거기 기금법에 관련된 거기에 맡은 규정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돼 있잖아요. 개인하고 달라서 우리야 뭐 우리가 테슬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는 거지만 걔네는 국민연금만 해도 600조인데 그걸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퍼센트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팔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장이 온 것 뿐이고 근데 걔네들도 팔다가 이제 멈추겠죠 당연히. 뭐 이번 주,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그리고 실제로 어제랑 그제도 멈췄기 때문에 오른 거였고 근데 만약 이번 달 안에 멈춘다면 2월 달부터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겠죠. 대신에 코스피가 3000시대니까 윗폭은 굉장히 좁아졌어요. 예전에 2600에서 3000 올라갈 때 폭망성은 당연히 안 올라가겠지만 여전히 좋은 장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상반기까지는 그리고 공매도 되기 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공매도도 사실은 공매도에 해당하는 업종들만 피해를 입는 거지 전체적인 리스크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죠.
오늘 다 아는 얘기고 가계부채 엄청. 제가 이것도 그 당시에 그 기자분이 원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다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뭐 초심자의 행운을 누리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2단계죠. 확증 편향의 단계예요. 아직 손해를 별로 안 봐서 그렇지. 하여튼 조심은 해야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무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바라려다 보니까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발생해요. 경매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테크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시드를 용기를 좀 더 내서 아까 말한 대로 용기를 내서 좀 더 시드를 키우고 그 대신에 안정적인 주식에서 뭐 삼성전자 5%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회복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에 투자하면은 막 10% 마이너스 되면 진짜 정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왜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느냐는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 사기 관련해서 유명한 건데 니콜라도 지금은 사실은 이 당시에 제가 이게 11월 달에 만든 장표니까 니콜라 그때 사기 의혹 때문에 폭락했었어요. 지금 니콜라 또 엄청 올라간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측이 사실은 물론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니콜라가 근데 수소차잖아요. 수소 트럭 실제로 양산한대요 이번에. 한다고 해갖고 많이 올라갔고 그린뉴즈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이 주식을 사라가 절대 아니고 그냥 흐름. 어쨌든 테슬라, 니콜라는 그린뉴질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니콜라 같은 경우는 또 하나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니콜라가 오르면 뭐 하나솔루션 이런 것도 오르죠. 그런 흐름들은 저 이제 막 2달 겨우 그냥 뉴스 좀 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많은 지식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즌, 지금 장은 오히려 공부해서 들어가기엔 너무 늦어. 그때는 이미 다 올라가고 다 빠지는 때니까 일단 하루라도 좀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유튜버도 시작을 했어요. 주식 유튜버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익화 요소죠. 제가 계속 요새 친구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단톡방에도 주식방에도 그 얘기 계속 하는데 그냥 물 들어올 때 놓아야지. 지금처럼 장 좋을 때 빨리 개설해서 빨리 빠져나갈 생각을 해야지. 언제 공부해가지고 언제 하고 있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주식만 해라. 뭐 삼전, LS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첫 계좌 개설해서 11월 달에 이제 시드 5천으로 했고요. 이때는 대출 받을 용기도 안 났죠. 너무 무서워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구조를 안다고 생각을 해서 12월 달에 대출을 이제 1억을 받았고 12월에 지금 2억을 받았잖아요. 절대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대형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떨어져 봐야 5%고 올라봐야 5%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지금 수익 실현했고 대웅제약이랑 셀트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 한 4억 운영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1억이 물려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3주째 아예 건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마이너스 4천이니까 뭐 이거 제외해도 어쨌든 1억 정도는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뭐 유튜브도 나중에 주식 시장을 제가 그만두더라도 유튜브 수익은 계속 발생한 거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또 이게 나오고 있는 거고 점점 이거 비례할 거고 제 콘텐츠만 양산을 하면은 이것도 그 당시 제가 뭐 대선 이후로 이런 옛날 과거 사례들 근데 다 틀렸죠 사실. 트럼프 리스크 너무 빨리 지나갔고 지금 바이든도 원래는 강세 때문에 증세 때문에 상주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독과점 주식들 다 떨어진다고 했는데 다 틀렸잖아요 예상이. 일단은 틀렸죠. 내년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집권 초부터 그런 정책을 할 리가 없죠. 이렇게 떨어지는 정책들을. 그리고 지금은 부양책이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상주 무조건 간다고 봐요. 올해는 일단 돈을 어마어마히 풀잖아요. 그러다 내년 되면 규제가 시작이 되겠죠. 그때는 당연히 조정이 오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은 한 기사 검색 한 10분만 해봐도 충분히 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파리디오 제가 얘기했죠. 저도 이제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가 이 계통이라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당연히 이거를 제가 얘기했으면 관련된 그린뉴딜 주가 더 뜨겠죠. 그린뉴딜 주마저도 좀 큰 데만 하세요. 큰 데만. 뭐 진짜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데 이상한데 하면은 많이 마이너스가 많아요. 지금 선반영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 뭐 많죠. 뭐 LS도 있고 하나솔루션도 있고 두산 퓨어셀도 이번에 이제 주력으로 좀 바뀌면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이름은 들어본 곳들. 근데 사실 저는 돈이 한정적이라면 그린뉴딜 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그린뉴딜주는 돈이 남았을 때나 하는 거고 지금 대세는 전기차 2차 전지니까. 비트코인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또 많이 떨어졌죠 이번에. 3,400까지 떨어졌죠 지금. 제가 4,000에 한 100 사봤거든요. 100. 그거 지금 마이너스 5% 됐더라고요.
100만 원에 한번 그냥 이게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어야지 관심이 가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야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차트를. 근데 지금은 어쨌든 비트코인 차트도 주식 시세 전체에 영향을, 왜냐면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지표잖아요. 하나의 그 버블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는 할 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는 건 이거예요. 코로나 확진, 아침에 한 5분 동안 보는 게 코로나 확진자도, 나스닥 다우, 뭐 중국 지수까지는 봐요. 상하이 지수까지는 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하고 금값, 불이값은 LS 때문에 보는데 그 6개 서칭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거는 일단은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스닥이 기본적으로 잘 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이 한국 주식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죠. 다 연관성 있는 주식들, 하청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테슬라, 뭐 영신사모나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기사 뜰 때마다 한 번씩만 정리만 하면 돼요. 굳이 뭐 그거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제가 아까 급하게 만든 장표인데 주식 얘기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뒷부분에서 경매 얘기를 해야 돼서 욕심을 부리고? 죄송합니다. 욕심을 버리고인데 용기를 가져라. 욕심을 버리고 저는 말한 대로 대형주 시총 5조 이상을 보통 기준으로 해요. 1, 2조짜리도 있긴 한데 뭐 대웅제약 이런 거는 2조 정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5조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매달의 주도주로 포트폴리오를 장기 보유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 보유는 3전 외에는 사실은 그냥 가능하면은 저는 그날이라도 많이 올랐을 때는 무조건 팔고, 그다음에 조금 조정 오면은 사는, 그 다음 날이라도 좀 내가 손해 보더라도 사는 편이거든요. 그게 사실 전 장기 보유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강성주주 입장에서는 제가 저를 욕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거품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아차가 막 20, 7, 8%까지 올랐잖아요. 그럼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플하고 공시도 안 나는데 28%야. 그럼 당연히 한 24, 5% 올랐을 때 팔고, 물론 그것도 초반에 제가 그날 아침에 샀거든요. 한 10몇 프로 올랐을 때 샀어요. 그래서 20몇 프로에 팔고 그 다음날 5% 떨어졌죠. 그때 이제 또 샀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호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은 공시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